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이번 영상은 다시 찍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분명히 녹음을 했는데 뭔가에 알 수 없는 오류로 인해서 그 선생님의 목소리가 같이 녹음이 되지 않고 영상만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죄송하고요. 뭐 화면만 봐도 뭐 그 학습지를 채우는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설명을 듣는 것도 중요하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영상에서 살펴볼 부분은요. 고려의 동아시아 국제질서 변동에 대한 대응 부분인데요. 고려라는 국가가 이제 주변국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것이 고려 정치에 어떤 영향을 또 미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고 시작을 할게요. 918년에 고려가 건국을 하고 나서 936년에 그 한반도를 통일하게 됩니다. 후백제를 이제 멸망시키고 한반도를 통일했는데 그 당시 이제 중국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고려가 여기 있고요. 수도인 개경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한족 이제 중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한족이 세운 국가가 바로 송나라였고요. 이 송나라는 수나라, 당나라를 이어서 이제 이 중국을 차지하게 됐는데 이 송나라보다 더 거대한 영토를 가지게 된 국가가 어디냐? 바로 요라는 국가입니다.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의 나라 이름은요, 역대 대대로 계속 한 글자 국가 명칭을 사용했잖아요. 뭐 수나라, 당나라, 뭐 진나라, 뭐 송나라 여기 나오는 요까지 중국 국가들은 다 한 글자씩 나라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요라는 나라를 세운 민족은 얘네는 이제 송나라는 한족이 세운 국가이고 요는 거란족이 세운 국가입니다. 자, 그런데 거란하면 여러분이 한 가지 떠올리실 게 있어요. 바로 발해를 멸망시킨 국가라는 점이죠. 발해가 언제 멸망이 됐냐? 926년에 거란족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이제 남은 발해 유민들이 고려로 이제 이민을 왔다까지 살펴보았죠. 자, 그런데 이제 고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고려도 이제 계속해서 태조 때부터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또 발해가 멸망했을 때 이 발해 유민들을 받아줄 정도로 발해랑 굉장히 좀 가까운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이 점점 이제 영토를 넓혀 나가자 거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 10세기에서 12세기 초 동아시아의 정세를 보시면 고려는 송나라랑은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교류하는 거 보이시죠? 송나라로부터 다양한 문화와 문물을 받아들이고 또 송나라에 직접 뭐 찾아가서 사신을 보내서 선물을 바치기도 하고 굉장히 친한 친분 관계를 쌓고 있었던 반면에 거란족과는 일단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발해를 멸망시킨 국가기도 하고요. 여기 지도를 또 잠깐 다시 보시면 이 거란이 요 부분 연운 16주라고 하는 요 지역을 송나라로부터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송나라는 거란족한테 약간 몰리게 되는, 이제 밀리게 되는 이제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제 대립 관계에 서게 됩니다. 가뜩이나 거란이랑도 사이가 안 좋은데 송이랑도 거란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고려는 거란이랑 뭐 사이가 좋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립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학습지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고려의 대외 정책 보시면 고려는 두 가지 정책을 펼쳤는데요. 먼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니까 북쪽으로 고구려 땅을 되찾자라고 하는 북진 정책을 펼쳤고요. 또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는 친송 정책을 펼쳤습니다. 반면에 거란이랑은 대립을 계속 하게 됐죠. 뭐 북진 정책 때문에도 그렇고 발해를 멸망시킨 국가라서도 그렇고 또 송나라랑 고려랑 친구니까 송나라를 공격하는 거란이랑 친하게 지낼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렇게 거란이랑 대립을 하고 있는 와중에 결정적으로 이제 거란이 송나라를 무너뜨리기 전에, 송나라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고려를 혼주를 내주고 그 다음에 송나라를 공격하자라고 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바로 993년 거란의 1차 침공이 벌어지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 파란색 화살표 보이시죠? 파란색 화살표로 여기까지 거란이 왔다가 여기서 이제 서희와 외교 담판을 맺게 됩니다.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제 거란의 장수였던 소손영과 그 고려의 장수였던 서희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소손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 땅인데 왜 너희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땅을 빼앗아 가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서희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해서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했다. 땅의 경계를 논한다면 너네 나라의 수도도 사실상 우리 땅이다.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했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란의 1차 침입 당시에 이 고려의 정치인들은 이제 왕과 그 신하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항복을 해야 되냐 아니면 맞서 싸워야 되냐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항복을 해야 된다, 거란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서희가 이 거란의 요구를 정확히 꿰뚫어 본 거죠. 거란이 왜 지금 우리를 쳐들어왔을까? 우리랑 그동안 뭐 사이가 안 좋긴 했지만 뭐 전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안 좋진 않았는데 거란이 지금 침입해온 이유는 송나라랑 우리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줄 필요도 없고 맞설 싸울 필요도 없고 내가 가서 대화로 외교적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아까 그 소손영과 대화를 나눈 거죠. 그때 소손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네는 우리랑 더 가까운데 그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데 왜 굳이 바다 건너서 송나라랑 교류를 하냐? 왜 우리랑 교류를 안 하냐? 라고 하니까 서희가 이게 바로 얘네가 원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우리도 너네랑 교류하고 싶은데 요 땅에 지금 여진족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너네랑 교류를 할 때 걔네가 이제 막고 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한테 주면은 여진족을 몰아내고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도 너네랑 교류하고 싶지. 송나라랑은 우리도 바다가 이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교류하기 힘든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요 지역을 주면 거란과 교류를 맺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손영도 그래? 그럼 너네 약속한 거다. 우리가 이 지역 주는 대신에 송나라랑 교류를 끊고 우리랑 교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지역 바로 강동 6주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진 6개의 점 보이시죠? 요 지역을 거란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아이고. 강동 6주를 획득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고려는요, 외교적으로 굉장히 좀 능동적이었어요. 조선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선은 우선 명나라라고 하는 그 거대한 중국의 국가를 거의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고 그를 정말 황제처럼 모시고 이제 그들을 따라가고자 했다면 고려는 일단 그 고려가 세워졌던 시기에 주변국들 뭐 이제 거란이라든지 뒤에 나올 여진이라든지 중국도 그렇고 굉장히 쟁쟁한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뭐 한쪽의 편만 들어선 안 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어요. 자, 그래서 고려가 1차 침입 당시, 거란의 1차 침입 당시에는 그래, 우리 너네랑 교류할게, 송나라랑 교류 끊을게 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고려한테 도움이 되는 건 송나라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약간 거짓말을 한 건데 겉으로는 이제 송나라랑 교류를 끊은 척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송나라랑 교류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란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불편한 거죠. 아니 약속도 해놓고 약속도 안 지키고 계속 저렇게 둘이 사이가 좋으면 우리가 송나라 공격했을 때 고려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2차 침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 초록색 화살표 한번 보이실까요? 초록색 화살표로 어디까지 2차 침입을 해오냐? 고려의 수도인 개경까지 거란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수도에 있던 국왕이 부랴부랴 이제 남쪽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요. 거란의 요구 조건이 이거였어요. 왜 약속 안 지키냐? 송나라랑 교류 끊겠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했는데요. 이제 국왕이 그 당시 국왕이 이제 부랴부랴 미안하다. 내가 이제 사과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직접 너희 황제 거란의 황제를 만나러 너네 땅에 찾아가겠다.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물러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이제 수도까지 진격했을 정도면 거란은 여기서 고려를 멸망시킬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그런데 이제 거란 입장에서는 굳이 이제 얘네가 찾아오겠다고 하고 약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굳이 이제 뭐 군사력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고려를 뭐 멸망시킬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쳐들어오는 것 자체가 그 거란한테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중간에 이제 고려 군대에 의해서 보급로가 끊기게 되면 여기로 들어온 거란 군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 이제 기다릴게 빨리 와라 하고 다시 자신의 군대를 되돌리죠. 국왕의 입조를 약속하게 됩니다. 입조가 뭐냐?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을 만나러 직접 그 나라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조를 약속하고 철수를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죠. 그래서 다시 한번 3차 침입을 하게 됩니다. 파란색 화살표, 보라색 화살표 보이시죠? 거의 개경 근처까지 왔다가 고려가 이제 굉장히 잘 막아내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여기서 바로 귀주에서 누가 활약을 했다. 거란군을 누가 물리쳤다. 바로 강감찬이 귀주 대첩에서 크게 활약을 했다라는 내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3차 침입이 끝나고 나서 고려는 얘네는 정말 막아야겠구나. 이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합니다. 천리장성을 세우고요. 중국에 만리장성이 있다면 고려엔 천리장성이 있었죠. 그 다음에 거란이 3번이나 침입했는데 고려를 어쨌든 꺾어놓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나라, 고려와 송나라, 거란의 세력 균형이 유지가 됩니다. 서로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다시 침입을 하진 않을 정도로 세력이 유지가 되면서 평화가 지속이 됐고요. 오히려 경제적, 문화적 교류는 더욱더 활발해집니다. 이제 거란에서 우리가 뭐 대장경 같은 걸 받아오기도 하고요. 다양한 문화를 또 주고받기도 했죠. 자, 이런 상황 속에 고려에서는요, 문벌이라는 세력이 성장하는데요. 문벌은 쉽게 말하면 여러 대에 걸쳐서 고위 관리를 배출한 가문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위 관리는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 당시에 고려의 공무원들은요, 1급부터 9급까지 있었는데요. 고위 관리는 5급 이상. 1급부터 5급의 그 관리들을 고위관리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공무원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면 9급 공무원 시험이 많아요. 또는 이제 7급 공무원, 9급이나 7급 공무원이 많은데 이제 그거보다 좀 더 힘든 거는 이제 행정고시라고 해서 5급 공무원 시험이 이제 다른 9급이나 7급 시험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자, 5급 이상 고위 관리들을 대대로 계속해서 배출한 가문인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일단 고려 초기에 이제 고위 관리에 오른 사람들이 엄청난 특혜를 받는데요. 특히 음서라는 특혜 기억하실까요? 5급 이상 관리들의 아들이나 손자나 사위까지도 시험 없이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9급부터 시작할 때 얘네는 시험도 안 보고 7급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승진도 훨씬 더 빨리 되고 또 5급 이상으로 승진이 되면 또 그 음서의 특혜를 자기의 자식들한테 또 물려줄 수 있으니까 이게 대대손손 이 특권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요,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특히 결혼을 이용했는데요. 왕실이나 다른 문벌과 혼인을 합니다. 그 여러분 혹시 그 드라마 상속자들이란 드라마 아시나요?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 그 이민호 배우가 김탄 역할로 나와가지고 박신혜 배우한테 이거 해야 되나? 나 너 좋아하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그 드라마 보신 친구들이 있을까요? 선생님은 그 당시엔 안 보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짧게 요약해서 유튜브에서 그 영상을 봤는데 정말 못 보겠더라고. 힘들었어요. 오그라들어서. 자,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 그 나 너 좋아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보면 그 주인공들이 다 재벌 2세 또는 재벌 3세들이에요. 뭐 엄마, 아빠, 할아버지, 뭐 할아버지부터 대대손손 큰 기업을 물려받고 이어가고 굉장히 잘 살았던 애들인데 걔네가 18살입니다. 극 중에서 나이는 한 28 돼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제 걔네가 18살인데 이미 약혼자가 있다는 거죠. 그 약혼자가 누구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가문, 자신의 기업에 도움이 될 만한 또 다른 기업이나 뭐 회사의 그 자식이랑 결혼을 약속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재벌가들은 재벌가들끼리 결혼하는 거 많이 보셨죠. 뭐 드라마나 뉴스에서도 그렇고 현실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죠. 문벌 귀족들끼리 자신들의 권력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결혼을 했고요. 특히 왕실과 결혼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왕의 그 자손이 되는 거니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집안이 있다면 바로 경원 이씨 가문입니다. 경원 이씨 가문의 유명한 사람 누구냐? 바로 이자겸인데요. 이 이자겸은 이자겸의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이석입니다. 이호입니다. 이호. 이호의 아버지는 또 누구냐? 이자연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의 딸들이 그러니까 이제 고모죠. 이자겸의 고모가 그 왕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자신의 아버지도 그러니까 자신의 여동생도 왕들과 결혼을 했고 자기 사촌 여동생도 뭐 왕들이랑 결혼을 했고 자기 자신도 이자겸의 딸 역시 왕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자, 그러면 예종에게 이자겸은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 자, 뭔지 아시죠? 장인어른. 부인의 아버지. 자, 그리고 이자겸에게 딸이 2명이 더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둘 사이에 이자겸의 딸과 왕의 사이에서 제17대 인종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들에게 또 누구를 시집 보내냐? 이자겸의 딸들을 시집을 보냅니다. 자, 그러면 인종에게 이자겸은 원래는 외조부였어요. 외할아버지였죠. 엄마의 아빠니까. 엄마의 아빠가 외할아버지잖아요. 자, 그런데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자기 이모랑 결혼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모. 엄마의 여동생이니까 이모잖아요. 자, 근데 이모랑 결혼을 했으니까 이자겸이 뭐가 되냐면 장인어른이 되는 거야. 부인의 아버지니까. 외조부이자 부인의 아버지인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요즘에는 이게 안 되지만 이 당시 고려시대에는 귀족들 사이에 또는 왕실 사이에서는 그 자신의 가족이랑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이 다른 집안으로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중요한 건 뭐다? 이자겸의 권력이 생각해봐. 여러분에게 외할아버지가 부모님만큼 또는 친구만큼 편한 존재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장인어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봐. 이제 아버지가 그 친할머니 댁에 갈 때랑 외할아버지 댁에 갈 때랑 약간 다르잖아요. 당연히 다르겠죠. 어르신이고 집안의 큰 어르신이고 또 뭐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니까 뭐 어릴 때부터 봐왔던 가족은 아니니까.
장인어른은 굉장히 어려운 존재입니다. 근데 인종에게는 외조부이자 장인어른 이자겸의 권력이 왕을 능가할 정도였다. 그래서 이자겸은 결국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인종이 그것을 막고자 이자겸의 그 측근들, 이자겸의 그 권력을 도와주는 사람들과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이자겸이 오히려 반란을 일으킵니다. 뭐 다행히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이자겸의 반란에 가담했던 귀족들, 뭐 이자겸의 편이었던 사람들 다 제거가 되고 또 이제 고려의 귀족 사회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굉장히 난장판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이자겸이 아직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왕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당시 고려 주변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 여진족이 성장을 했습니다. 여진족은요, 요 지역에 흩어져서 살던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인데, 유목민족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가축을 기르면서 이제 일정 지역을 이동해 가면서 초원을 이동하면서 가축들한테 풀을 먹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유목민족은 태생적으로 식량이 항상 부족해. 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식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고요. 이제 뭐 떠돌아다니다가 뭐 풀밭을 만나지 못하면 가축들이 또 다 굶어 죽을 수도 있고 굉장히 항상 좀 뭔가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래갖고 얘네가 이제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 국경 지역에 자꾸 쳐들어와가지고 이 지역의 마을을 약탈해 가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고려 정부가 나섭니다. 안 되겠다. 윤관이라는 장수를 보내가지고 별무반을 조직합니다. 특별부대예요. 특수부대를 조직해가지고 여진족을 정벌합니다. 그리고 이 여진족을 몰아낸 지역에 동북 지역에 9개의 성을 쌓고 여기는 이제 고려 땅이라고 하고 돌아왔는데요. 그 지역이 어디인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학자들에 따르면 여기까지가 고려가 정복한 영토일 것이다. 아니다 여기다. 아니다 여기다 라고 설이 굉장히 분분한데 아직 좀 문헌이나 유물 유적들을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이 지역 땅은 지금 북한 땅이잖아요. 사람들이 살기가 쉬운 땅이 아니에요. 일단 농사 짓기도 힘들고 날씨가 매우 춥고 건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어쨌든 윤관이 고려 땅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살던 고려 백성들을 자 이제 여기 새로운 땅으로 가서 이주해서 사세요 해도 금방 돌아오고 여기 도저히 못 살겠어요. 탈출하고. 여기에 있던 여진족들이 계속해서 여기 찾아와가지고 제발 우리 땅을 돌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1년 만에 반환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여진족이 흩어져 살던 부족들을 통합해서 나라를 세워요. 금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고려한테 군신관계를 요구해요. 군신관계란 뭐냐? 금나라가 황제의 국가고 고려는 신하의 나라가 되라 라는 뜻이죠. 신하가 되면 뭐 해야 되냐면요. 조공도 바쳐야 되고요. 뭐 선물도 갖다 바쳐야 되고요. 명령을 따라야 돼요. 자, 근데 생각해봐. 고려 사람들은 이 지역에 살던 여진족을 자신들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약간 깔봤어요. 천시했어요. 오랑캐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애들이 갑자기 나라를 세우더니 힘이 세져가지고 군신관계를 요구하네.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군사력이 안 돼. 고려가. 전쟁을 하게 되면 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군신관계를 받아줄 거냐 받아주지 않을 거냐 이제 그 신하들 사이에서도 계속 갈등이 있었습니다. 받아주자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금나라를 이길 수는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이자라고 했고요. 받아주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오랑캐한테 황제라고 할 수 있냐. 우리가 황제로 모시는 나라는 송나라밖에 없다. 말도 안 된다라고 한 거죠. 근데 이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자겸이 군신관계를 수용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군신관계 요구를 거절하면 전쟁이 일어날 텐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자신의 권력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잘못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서 이자겸이 수용을 하면서 이 금에 대한 4대 문제로 귀족들 사이에 내분이 벌어집니다.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하고 막 치열하게 싸웠으니까요. 자, 그런 와중에 금나라 4대 요구에 반발하던 묘청이라는 승려가 왕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 사이에 이제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면서 왕권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졌죠. 물론 이자겸의 난을 진압하긴 했지만 왕이 제대로 정치를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묘청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뭐가 문제냐? 어딨어? 여기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묘청의 한 이야기예요. 제가 보건대 서경의 땅은 풍수지리를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좋은 땅이다. 여기에 궁궐을 짓고 수도를 여기로 옮기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고 금나라가 스스로 항복할 것이요. 주변의 36개 국가가 모두 우리한테 머리를 조아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 풍수지리를 갖고 왔다는 거죠. 풍수지리 우리 지난 영상에서 그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과 그 통일신라 백제 사이에 그 풍수지리설이 유행했다고 했는데요. 풍수지리 땅의 모양과 기운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기운의 땅에서 있으면 나쁜 일이 생긴다라는 뜻이죠. 그때 묘청이 한 말이 뭐냐면 서경이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까 평양이죠. 평양 땅이 기운이 좋으니까 여기에다 수도를 옮기면 우리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한눈에 보기에서도 이렇게 표로 정리했지만 서경으로 옮기자고 하는 서경파와 무슨 소리냐 우리 수도는 개경이다 라고 했던 개경파가 대립을 하게 되었다고 했죠. 대표적인 인물 묘청과 정지상이 있다면 개경파에서는 김부식, 나중에 나오겠지만 삼국사기를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사상을 보면 묘청은 풍수지리설을 주장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이기 때문에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고 금국을 정벌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김부식은요, 이제 유교 집안이에요. 유학자 출신이고요. 유교 사상이고, 우리는 신라를 계승했다. 뭔 소리냐. 우리는 그 통일신라의 뒤를 이어서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국가가 된 나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교에서는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 무슨 이야기를 계속하냐면 임금에게 신하가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4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금나라가 우리한테 임금이다. 그러니까 4대 요구를 받아들이고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이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서경파의 주장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실제로 서경으로 왕이 수도를 옮길 것을 추진합니다. 거기에 궁궐도 짓고요. 이제 터도 잡고요. 이제 도시 정비를 쭉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경파가 굉장히 크게 반발합니다. 어떻게 반발했냐면 개경파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아니 그 서경 땅 좋다며 풍수지리적으로. 근데 왜 자꾸 공사하는데 벼락이 떨어지고 불이 나냐? 실제로 그 서경에 새로운 궁궐을 짓는데 하늘에서 마른 날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막 궁궐에 불타요. 아직 완성되지도 못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서경이 그렇게 좋으면 궁궐 짓는데 왜 자꾸 불이 나냐. 한 3번, 4번 나거든요. 굉장히 반발이 심했죠. 귀족들은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면 자신의 근거지를 떠나게 되는 거니까 힘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막습니다. 왕이 처음에는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지 생각했다가 막 귀족들이 반발하고 또 자꾸 불나는 거 보니까 뭔가 이상해. 그래갖고 안 되겠다. 서경으로 수도 옮기는 거 그만 중단을 시킵니다. 그러자 묘청이 이렇게 되면 나가린데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죠. 최후의 수단으로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반란을 누가 진압하냐? 개경파의 수장이었던 김부식이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문벌 귀족 사회는 이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으로 굉장히 쑥대밭이 됐다. 정치가 굉장히 혼란해지고 왕권은 완전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 누가 등장하냐?
바로 무신 정권이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계약이래. 등교하고 나서 수업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보다 조금 길이가 길어졌는데요.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했으니까 이번 영상은 좀 완벽하게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학교에서 만날게요.